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의장님,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피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거리를 다니시면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서 누구나 그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여성에게, 청년에게,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자살률이 급증하는 20대 여성들, 취업문이 닫혀 내일을 볼 수 없다라는 청년들, 매달 전기세와 수도세마저도 낼 수 없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그들의 필요를 맞춤 정책으로 펼쳐내야 합니다. 희망 어린 메시지와 끊임없는 연대로 치유와 회복의 힘을 내어줘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반드시 세기를 낼 것이고 그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사님도 헤어스타일이 하얗게 바뀌셨고 저도 내일 모레 군대 가는 머리로 싹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어울립니까? 글쎄요. 제가 2년 넘게 우리 지사님을 곁에서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재명과 함께 경기 도정을 이끄는 파트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곁에서 빈틈을 찾아내고 알려드리고 메꿔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본 이재명 지사님의 장점을 좀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결과 이재명 지사님의 최고의 장점은 세 가지 같습니다. 첫째는 대담한 발상, 두 번째는 과단성 있는 추진력, 그리고 마지막은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어떤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내는 살아있는 돌멩이 같은 저력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바로 이재명 지사님을 이 까다로운 1370만 명의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정에서도 인정받고 도정 지지율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은데요. 저의 어떤 분석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고령자 비정규직 실태와 경기도의 발전 방향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령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노동자들의 추이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약 40%에 가까운 고령 노동자들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또한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보호와 일자리 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2025년에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섭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도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 언제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청년들 일자리뿐만 아니라 약간 그 일종의 일자리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중장년들조차도 예.
전체적으로 이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이제 맞습니다. 기술 혁신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노동 소득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총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침체되는 뭐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뭐 피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예를 예. 들면 중앙 정부든 경기도든 이 정부 당국 입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예, 예. 결국 일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좋은 일자리들은 경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재정 지원을 통해서 뭐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뭐 스타트업 이런 걸 다 지원해도 예.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주로는 이제 공공 일자리 예. 또는 조금 더 나아간 게 이제 공익형 일자리들을 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도 대체적으로 뭐 거의 압도적 다수가 결국 중앙 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예. 이제 공공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도 좀 더 생산적이고 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들을 뭐 발굴해 보는데 예. 실제로 뭐 경기도형 좋은 일자리 발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예. 진짜 내세우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좀 미미하죠. 예. 미미해서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뭐냐, 독자적 정책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실제로 답답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청년 예. 일자리, 뭐 중장년 일자리 문제도 좀 심각한데 거기에 노인 일자리 문제까지 예. 이제 겹치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과제인 겁니다. 뭐 답답하네요.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저는 현재 있는 고령자 친화 직종이라고 불리는 경비업 그리고 청소, 아이돌봄 대부분이 바로 고령자들이 주로 하는 일자리인데요. 그러한 일자리의 노동 인권 보호, 고용 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PPT는 지사님께서 지난번 트위터를 통해서 경비업법과 관련돼 가지고 경비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천준호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하여서 이제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절반의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가벼워지지만 근로시간에 잡히지 않았던 그 외에 택배를 수령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있던 모든 활동들은 이제 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연장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급상승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법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보호한다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잘못 적용되면 사실상 개인들에게 기회를 통째로 빼앗는 결과가 맞습니다. 발생하죠. 예. 사실 공동주택 경비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경비 업무라고 하는 형식으로 채용을 해놓으니까 경비법 적용을 받고 경비법에는 경비 행위 외에 나머지를 일체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 실제로 현장과 괴리되고 단순히 경비만 하고 예를 들면 택배도 안 해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도와주고 전화도 안 받아주고 교환해주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런 것도 안 해주면 사실 경비원을 쓰기보다는 소위 자동 전자 경비 시설하는 게 훨씬 싼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경비원들의 인권이나 경비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비원들 아예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이 좀 개정이 돼서 예. 공동주택 경비원은 다른 일을 좀 해도 된다라고 예. 된 것이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이 되면 또 그 역시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예. 경제적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사회적 타협이라고 하는 것, 대타협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경비원들 입장에서도 나는 법률에 따라서 모든 걸 받겠다라고 예.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많아서 예,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네. 필요하다면 뭐 우리 도나 행정기관이 중재를 해주거나 예. 아니면 설득하거나 이런 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재가 필요하고 사회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화면에 올려놓은 것처럼 기존의 경비업의 가장 큰 문제는 2교대로 전원 경비원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규정에 적용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상승 문제가 발생이 되죠. 기존에 오랜 시간 유지되었던 전원 경비원 체제를 저는 이 모델에서 3번 또는 4번으로 교대제를 분류하여 또 개선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경비원과 관리원을 구분하여 두는 방식인데 3번은 관리원을 주간에 두면서 간단히 비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되 저녁 시간 이후에는 경비원이 다시 대체 근로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전원 경비원이 있다면 이제는 관리원이 6명, 경비원이 4명이 되어서 상호 업무를 달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4번인 전원 관리원 제도는요. 주간 교대제를 지속적으로 하되 야간에는 당직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간에는 CCTV와 또 방범에 대한 소요가 적다라는 어떤 통계가 있다 보니까 3번 내지 4번 정도가 현행법에서 어느 정도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용량과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안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기로는 경기도형 교대제 모델을 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직무 교대제를 가장 먼저는 GH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낸다면 일반 민간 공동주택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가 실제로 뭐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약간 이제 걱정되는 네. 거는 예. 역시 경비원과 이런 관리원을 구분하면 경비원은 없애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보여서 이걸 전면 시행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좀 시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이 관련된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네. 있고 연말에 마무리될 거라 그러네요. 네, 네. 그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면 저는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공공인력관리 플랫폼, 제가 지사님께도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 드린 바가 있죠. 네.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의 고령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 한 달짜리, 2달짜리, 석 달짜리 노동자들이 이젠 일반화되고 있는 비상식적 노동 형태가 고령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죠. 특히 공동주택의 대부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경기도형 공공인력관리 플랫폼을 GH 산하 사업단 형태로 구성을 해서 공공관리를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청소원, 관리원 등을 GH 산하 사업단이 직고용을 하고 입주자에게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노동국장님 통해서 들었던 답변은 시장 교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개입하는 모든 게 다 시장 교란으로 될 수는 없지요. 하나의 유형으로서 패턴을 바꿔내는 유형 설정자로서 GH 산하 사업단이 역할을 하고 만약 시장의 5% 정도만 그 사례를 만들어내도 공공인력관리 플랫폼의 시장이 질서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GH 산하 사업단이 컨설팅을 각 단지마다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해줘서 단지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게끔 만들어준다면 공동주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부분들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내용은 뭐 충분히 동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자체를 GH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의 공동주택 관리 공무원들이 맡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예. 제 생각으로는 제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맡는 것이 더 적정하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어서 임대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관리는 용이하겠지만 예. 뭐 그게 아닌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노동 문제, 예. 관리 문제까지 관여하기는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대안들을 좀 마련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예, 한번 긍정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봐 주시면 네, 좋겠고요.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에 앞서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것이죠.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주택관리사, 입주자 대표, 그리고 담당 관과 전문가까지 함께해서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또 입주자들의 입장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함께 절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떤 갈등 구조 또 교대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절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사님 한번 좀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공동주택은 사실 우리 사회의 최소 이제 공동 단위죠. 근데 공동 단위여서 그 안에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운영 문제, 예를 들면 또 관리 업무의 부정 문제, 또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그렇죠. 거기 중에 하나 예. 관리 방식 중에서 예를 들면 경비 관리 인력의 뭐 관리 문제, 요 네. 문제인데 이 중에서 이 부분만 똑 떼서 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워낙 많은 현안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행정이 사실상 배제해 왔는데 저는 성남시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경기도에 와서도 지금 계속 공동주택 관리 조직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업무도 확대하고 인력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네. 충분히 설계에 감안해서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사님.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질문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2019년에 국정감사 때 김병관 의원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과다하게 운영한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통합위원회 형태로 하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통합된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부적절한 인물이 위촉되어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현재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인물 관련된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정위원회 구성은 현재 다시 또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띄워놓은 기사도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중요한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 적절한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을 부적절한 인사로 인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도의 입장과 또 도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조례화하려고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혹시 어떠실까요? 우리가 이제 소위 그 행정기관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행정 업무를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예.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생기면 행정이 합리화되고 또 도민들의 의사가 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반영되느냐라고 네.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하실 때 위원회 네. 구성 또는 뭐 새로운 전담기구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제안하게 네. 되는데 표시는 나긴 합니다만 이제 한정된 행정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의회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 때 이제 위원회 격이 문제가 돼서 웬만하면 도지사가 위원장 또는 부지사가 위원장 이러니까 네, 그렇죠. 부지사가 예. 이 정해진 위원회 회의 참석하려면 1년 내내 회의만 하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실질적으로 드린 제안은 뭐 예를 들면 담당 국 과장들이 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좀 맞습니다. 많고요. 예. 지사님, 네, 제 그러니까 말씀 중에 잠깐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민간 부분들의 자원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 나름 신경을 쓰긴 한데 지금 이 의원께서 내신 이 예. 자료는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예. 사실 수천 명 위원 중에 한두 사례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특수한 사례들 이건 이제 사퇴했습니다. 저희가 예, 바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했는데 이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 그 역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 그 답변을 제가 그거보다는- 기존에 받은 네. 바가 있지만 현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 위원회가 244개 중에 25개가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력 풀을 두고 선정위원회 소요가 있을 때 그때 무작위로 와서 선정 심의만 함께하고 그게 도의원을 반드시 함께하도록 하면은 조금은 더 중립성과 투명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다시 해체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렸고, 저는 약간 그 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이요. 예.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전담하는 위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무작위 선별해서 위원을 구성하면은 더 낫지 않겠냐 하시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모든 영역에 각 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직자들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서 더 전문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까지 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의 대다수는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 위치한 위원회들을 뽑다 보니까 심의하고 의결하고 감시해야 될 위원회인데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선정위원회의 역할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지사님 입장은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준비하면서 또 조율할 것들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질문드릴 것이 위원회가 과다하다라는 것인데 역할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표에서 보시면 3년간 위원회 회의의 개최 현황입니다. 회의록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 지난 3년여간 약 280건이나 되고요. 회의를 미개최한 것 역시 지난 3년여간 117개 위원회, 서면 회의만 개최한 것도 72개 위원회가 됩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필요와 그리고 그것의 어떤 능동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좀 적극적인 역할들을 좀 부탁드리면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원회의 회의록들을 등재하게끔 조례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244개나 되는 위원회의 회의록들이 난잡하게 올라가 있고 제대로 된 시계열 순으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최근에 서울시가 이렇게 좀 만들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꽤 괜찮던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 안에 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그 위원회를 클릭하면 이제까지의 위원회 명단, 회의록, 녹취록 그리고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민 누구나 위원회의 활동들을 확인해 보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자극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사님 요거 좀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뭐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도 자체에서도 예. 이게 속기록이 그냥 총량이 다 올라가니까 볼 수가 없는 상태인 네.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도해 나가는 중입니다. 네, 관련된 조례도 제가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까 함께 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사님, 제가 지금 띄워놓은 요 내용들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1월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이 약 43일간 경기도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간이 변경되면서 5명의 노동자가 해고 사유 없이 부당 해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까지 약 48일간 농성을 했는데요.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 침해라고 수탁기관은 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침묵하다가 결국은 그 직원 13명이 함께 퇴사를 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용을 관리 감독해야 될 경기도가 침묵하는 바람에 결국은 진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초심 유지로 이것이 부당해고임을 최종 판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부당해고된 사람들과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만 남을 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죠.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이렇게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민간이 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행을 했지만 경기도는 첫 번째로 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해고한 사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부당 해고됐다라는 노동자들, 경기도를 너무 사랑했고 경기도 공동체를 사랑했던 분들의 상처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을 텐데요. 지사님 혹시 지금도 아파하는 이분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민간단체 내부의 문제이고 민간단체의 새로운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여지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0% 예를 들면 승계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새로운 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이건 뭐 자체적인 판단을 할 테고 명백하게 아무나 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모르겠는데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곧 뭐 100% 미리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의사를 여쭙고 싶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도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입니다.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맞았고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 500억 감액 등을 포함하여 1천억의 규모의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문제점이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다시 말하면 모바일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과 20만 원의 현금 자산이 있는 또 일부 계층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 특히나 선착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혹은 휴대폰 사용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는 또 다른 소외의 문제 혹은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이 우려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간단하게 의견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공평하면 좋겠지만 맞습니다. 예. 세상 일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뭐 제일 좋은 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도 역시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20만 원을 못 쓰는 사람, 그러니까 20만 원조차도 쓸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좀 기회를 뺏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2달 동안 20만 원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있겠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동성과 활동성을 모두 제한한다라는 게 도정과 국정의 핵심 과제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로 더 많이 다니는 도민들이 많아질수록 코로나에 대한 문제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위험성까지 감안하시고 이것들을 정책을 발표하신 건가요? 뭐 당연히 고려하죠. 수칙을 지켜가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소비 생활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소비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동네에 가까운 곳을 이용하라 네. 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네, 여전히 그 도민들에게는 나가지 말아라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지역 카페는 자칫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모든 정책은 만능일 수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역 카페도 만능일 수 없습니다. 명함이 명확히 있지요. 하지만 지금의 지역 카페가 과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혹은 특정 업종에게 쏠려 있는 이 구조,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요. 최근에 좀 비판을 했던 조세현에서 나온 자료도 아니고 경기도가 직접 내놓은 자료에 바로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요. 10억 이상, 5억 이상 이 두 개의 가맹점수는 합쳐봤자 기껏 11% 조금 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대규모 매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매출액은 약 40% 가까이 되죠. 3억 원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73.5%의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업자들이 실제로 지역 카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3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결과가 있지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역 카페 가맹점 업종별 가맹점과 결제 현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1번 음식점, 2번 마트, 3번 제과 정육점인데요. 1, 2번 두 개만 합쳐도 결제 금액의 50%를 차지합니다. 총 33개 업종 중에 단 2개 업종에서 지역 카페가 거의 속된 말로 몰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여기에는 대형 하나로마트 10억 이상의 대형 매장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풀어놓다 보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돈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가맹점 수를 따져봤을 때는 음식점과 유통업을 합쳐도 30%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구조는 소상공인들의 소득의 증가를 목적으로 뒀던 지역 화폐가 오히려 일부 업종, 대규모 매장에게 더 큰 혜택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의 이 그래프가 그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상권 또는 업종 간의 불균형, 부작용 문제가 상당히 지금 커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런 현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거 말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제가 따르도록 할 것이고요. 이 표를 보면 마치 특정 업종에 많이 몰린 것 같지만 이 관련 업종 중에서 일반 휴게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70명당 한 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는데 가장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죠. 비율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많을 수밖에 없고. 예, 두 맞습니다. 번째로는 이 중에 보면 뒤쪽으로 가면 건축, 자재니, 사무통신 이런 것까지 비중을 맞추라고 하는데 일반 가게 소비자들이 여기 가서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카페의 취지는 개인에게 소득 지원도 하고 나아가서 동네에서 쓰라는 것이지 이 동네에 균형을 맞춰서 쓰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 카페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골고루 쓰여지고 골목까지 흘러들어가게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시작했던 지역 카페지만 정작 코로나 위기에는 그 약자들에게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문을 닫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통을 부르짖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소상공인 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매월 피해액만 500만 원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50%, 폐업 고려를 하는 분들이 70% 이상이나 됩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 지사님의 생각처럼 골고루 나눠주고 지역 카페를 통해 나눠주는 것이 자칫 시장을 활성화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저수지 옆에 산이 불타고 있을 때 물이 있으니까 뿌려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곳을 먼저부터 꺼자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산에 흙 뿌리는 것, 어디로 물이 흘러갈지 모르는 채로 물을 뿌리는 것은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카페를 쓸 수 없는 12개 금지 업종이 있습니다. 노래방 못 갑니다. PC방 문 닫았죠. 못 갑니다. 지역 카페를 쓸 수 있는 업종들은 제한되어 있고요. 실제로 문 닫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문을 닫고 영업할 수 없는 곳들은 이 지역 카페를 통해서 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 500억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2400년 전 맹자가 250년 전 다산이 했던 말이죠. 불공정에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역 카페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단돈 10만 원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직접적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각지대를 메꾸겠다고 처음 세우셨던 이 500억을 전액 삭감을 하고 지역 카페에 담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수없이 얘기한 논쟁거리인데
우리가 예산으로 어려운 특정 소수를 골라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이전에도 이미 다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보다 조금 덜 어렵지만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저희가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고 중복 지급도 금지됐고, 특히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없는 예산 1조 3천억이 넘는 돈으로 포괄적으로, 이거 가구당 50만 원 아닙니까? 그것도 10만 가구에만 50만 원인데 지금 경기도 가구 수가 400만 가구 훨씬 넘을 거예요. 한 500만 가구 가까이 될 텐데, 나머지 400 수십만 가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좀 아끼고 네. 어차피 가구당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네. 각 시군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으로 1인당 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대개 15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됐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15만 남겨두고자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5만 원이 그 오늘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개 업종 정도의 50% 이상 쓰여지는 그 지역 화폐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복지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국가 중앙정부가 내놓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저렇게 엄격합니다. 매출액 기준이 4,800만 원 이하, 연간 4,800만 원 이하면은 초영세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 당연히 돈이 남아돌 수밖에 없죠. 국비가 남아서 도비 삭감했다. 다시 보실까요? 1년을 영업한 1년 동안에 1년 이후 이상 영업한 대상만 돈을 지급해 주니 작년 8월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러 갔다가 뒤돌아오는 고통스러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복지국장을 통해서 이 사각지대 해소하겠습니다. 500억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500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추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럼 굳이 그걸 해야 된다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3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원에게 지사님. 지급하는 방식으로 1조 3천억을 지원하는데 굳이 10만 명에게 따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과연 그것만 옳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폐업률이 70%가 넘어가는 현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분들의 전기세와 소득세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경기도가 만능입니까? 만능 예산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있습니까? 만능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자원들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지사님이랑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쨌든 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시겠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의원님,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깊은 애정 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만 어렵습니까? 자,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큽니다. 국가는, 권력은 더욱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정치고 연대고 공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요. 저 월급쟁이입니다.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는 10만 원보다도 이 사람들이 재산세와 소득세와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고통받는 게 먼저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대고 공정이죠. 참, 듣기는 좋은데요. 예산 집행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감정 1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십 년 영업을 해오다가 지금 폐업하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골라서 지원해서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 그 말씀도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예요. 가용한 예산을 500억을 마련해서 이거라도 더 해보자고 했지만 이거보다는 1조 3천억이라도 빌려서라도 모두에게 더 지원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네. 영세 자영업자한테 사용하도록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게 그 500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판단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33개 업종 중에 2개 업종에 50% 이상의 지역화폐가 쓰여지고 있고 매출액 10억 이상의 더 대규모 매장에서 20% 이상의 대출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전체- 거기가 힘듭니까? 전체 거기가 자영업자 어렵습니까? 중에 이 앞에 언급된 2개 자영업체 비율이 50%가 더 넘습니다. 거기 매출만 그렇게 집중된 게 아니고 이 업종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크다고요. 자, 그 비중을 지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중이 바로 25%와 4%그 비중을 합쳐도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의 50% 이상의 지금 결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숫자가 것입니다. 그렇지 규모를 따져 보십시오. 제가 어제 기존의- 인터뷰했던 한 분은 이렇게 기존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지 말고 이 업종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매출 비용을 따져보세요. 매출 비중을 이미 이들이 매출이 차지하고 충분히 있는 일어나고 비중을 있고 더군다나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더더욱이나 매출이 거의 줄지 않았던 이 업종들은 살만합니다. 미안하지만 지역화폐는 살만한 데는 잘 쓰여지고 있지만 소외되고 배제된 곳에다가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어저께 제가 만났던 의류 판매하시는 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딱 옷 2벌 팔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부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그랬습니다. 지역화폐 때문입니까? 뭐 그게 말씀이십니까? 지역화폐 때문입니까? 지금의 이 재난에서 지역화폐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책이 100% 완벽합니까? 그럼 다른 대안을 내보세요. 가능한 대안이 뭔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중한 500억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쓰여졌다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들의 피눈물을 조금은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더 살만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배제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단돈 3만 원을 주어서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이 목소리- 났다면 불이 난 곳에다가 물을 부어야지 불 나지 않은 엉뚱한 산 언저리에다가 불을 끄겠다고 물 뿌리는 것 이거는 지금의 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불이 안 난 곳을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모두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곳에다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네, 지사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말들이 참 많았지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낸다고 해서 대중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불환빈 환불균 정치는 가나보다 공정하지 않음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인 점 그로 인해서 연장자인 지사님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도 그제도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살까지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다시 10만 원만 있었어도 30만 원만 있었어도 오늘 내야 할 수도세와 전기료는 다 냈을 텐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공정이라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의 온 국민은 각자의 모양대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버틸만 해서 버티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이 순간 생을 마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환빈 환불균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재명 지사님과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란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은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들어주시고 도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을 질의를